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1988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모두 546건. 글자 수로 10만 자에 달합니다. PD수첩은 전문 연구업체에 의뢰해 이 판결문에 드러난 특징을 AI로 분석했습니다. 저희 언더스코어가 MBC PD수첩의 의뢰로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지난 36년간 작성된 546건의 판결들을 전부 수집을 했는데요. 생성 AI,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인 클로드 소넷4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이 500여 건의 판례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만약 소수 의견이라면 이것이 다수 의견으로부터 얼마나 독특하게 많이 벗어난 의견인지 평가할 수 있게끔 했죠. 전원합의체의 판결 성향을 AI와 통계 분석을 활용해 살펴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질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 대법관들이 퍼져 있고 응집돼 있냐를 시각한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경우 이 폭 자체도 좁은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른 정부 시기보다 대법관들이 동질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입장의 소수 의견들이 개진됐는지 의견 다양성을 척도로 측정해 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에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비해 소수 의견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장 재임 시기별로 나누지 않고 지난 36년간 소수 의견 다양성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의견 다양성이 확대돼 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너무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대법관 1명이나 10명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면 14명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 제도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을 전원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양한 성향의 대법원을 구성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그 사람 평판이 괜찮고 재판 잘한답니다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아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대법원장의 뜻대로 된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뽑아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재판관 중 무려 6명이 법원 행정처 출신. 법원 행정처는 이른바 노른자위로 통하는 법원 내 요직입니다. 지난 사법농단처럼 재판을 수단 삼아 정치 권력과 협상한 결과로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특히 보충 의견을 냈던 5인의 대법관들 중에서 일부는 사법농단 당시에도 사법부의 자성보다는 조직의 보위를 고민했을 정도로 사법부의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위 법관들이었거든요.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들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책임자인 처장과 차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힘이 막강한 것은 인사를 통해 법원 조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전체 법원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뜻이 내비치면 마치 조직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재판 진행을 다른 대법관들이 제지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의심됩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의 폐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죽는 순간까지 판결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사법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창환 씨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창환 씨의 아버지는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씨. 지난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기 일제 때 막 어떤 고초 겪으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던가요? 해줬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 가마이시 용광로 저기 하는 그 작업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고사로도 빈번히 나고. 이춘식 씨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7살 때 일본 가가지고 일본 저 군수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근데 그런 일 하시면서 돈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한테 이제 월급주가 아니고 나라에서 다 이제 예금을 한다고 했어. 결국은 이제 일본이 쫄딱 망해볼게 폭탄 맞아요. 폭탄 맞고 뭐고 그 이제 살기지 못해 공장이 부서져 볼게 돈을 못 받아. 1997년 이춘식 씨는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당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패소했습니다. 2005년 이춘식 씨는 같은 내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기업이 재상고를 했고 그 뒤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습니다.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 원고분들 나이가 많은데 라는 식의 걱정밖에 할 수 없었죠. 2013년에 서울 고등 판결 때는 모두 살아계셨어요. 생존해 계셨는데 2014년, 2015년, 2017년에 한 분이 사망하셨죠. 사실 다 이기신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시키면 이제 판결 확정이 되는 건데 대법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판결이 늦어지고 나니까 계속 저희에게 화도 내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좀 알아봐라. 근데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법원의 비밀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대외비 그리고 청와대를 의미하는 BH가 적혀 있는데요. 법원의 수건 사업을 위해 청와대 관심 사건을 모아두었다는 이 문건. 재판을 두고 정권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 이춘식 씨의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이 결론이 바뀌길 희망했던 거죠. 대법원이 사건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선고를 늦추죠.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이 재판을 일단 늦춰지는 것이라면 재판을 늦추는 방식으로. 무려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아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춘식 씨 혼자였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하겠었더만. 2019년 이춘식 씨는 국내에 있는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을 처분해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알겠어. 내가 나이가 벌써 99인데 네. 뭐 이제 나이가 100살 내년이면 100살 돼가본디 그 안에 다 해결이 안 되는 거 같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간 지 2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춘식 씨는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배상금 한 푼도 손해를 받아보신 적은 없죠, 이제. 결국에 이런 재판 관련이 지연되고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돌아가셨고. 그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죠. 앞전 예지명 사건이랄지 뭐 다른 등등 사건도 많지만은 9일 만에 합의체로 넘겨불고 대법원. 근데 우리 이런 강제노동 뭐 그런 거는 뭐 10년, 20년이 넘게 걸어오면서 그리고 그 모든 당사자들이 죽고 난 후에 판결을 내리면은
그게 뭡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이춘식 씨와 그의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1월 무려 5년 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러한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논리였습니다. 무죄라는 걸 들으셨을 때 그냥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있을 수 없다. 사법부가 썩어도 이렇게 썩어갈 수 있냐. 정말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법거래 명단에 올랐던 해고 노동자들. 양승태 대법원장의 무죄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40여 개 넘는 모든 사건이 전체 무죄라는 것을 이 사법부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구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12년의 시간. 사법부는 좀 변했다고 보세요? 변했으면 이런 판결이 나올 리가 없겠죠. 행태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뭐 변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변한 게 없는 게 다 무죄가 됐잖아요. 스스로 변할 수 없다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